달이 바뀌었다. 3월이 되었다. 그리고 봄이 된 것이다. 2월과 3월이 하룻밤 사이지만 왠지 날씨는 완연히 풀어진 듯 했다. 영준과 철구, 애구는 K고교 2학년으로 진급했다. 이제 명실공히 고등학교의 중추적 학년이 된 것이다. 3학년들은 대입시 준비에 바빠 모든 학교 행사에서 제외되었다. 그들의 동태는 한 달에 한 번씩 학교 게시판에 공고되는 3학년 월말 일제고사 성적 발표에 의해서만 학급생들에게 알려질 뿐이었다. 진학하자마자 학생회가 구성되었다. 운 좋게도 영준과 철구 그리고 혜근은 같은 반에 편성되었고 담임도 그대로 올라왔다. 철구의 지지를 받은 영준은 반을 대표하여 학교 자치회에 나가게 되었고 5반 대표인 김준원을 제치고 자치회의 실제적인 대표인 2학년 부회장에 당선되었다. 3학년에 회장이 있었으나 역시 입시 준비 간교로 2학년 부회장에게 기능을 맡겨놓고 있었다. 전교생이 모인 소견 발표회에서 김영준을 천거 지지하는 오철구의 연설은 장례를 완전히 압도했다. 전국의 한다고 하는 일간지들이 대대적으로 대서특필한 K고교 이28의 주동자인 오철구의 연설은 현아와도 같이 젊은 학생들의 심금을 흔들었다. 철구 자신이 직접 나설만도 했으나 기이하게도 그는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말없이 앉아있는 영준에게 양보하는 것이었다. 이 거대한 분지도시에는 봄기운이 완연했다. 고색장연한 K고교의 괴사를 뒤덮고 있는 담쟁이 덩굴에도 새순이 돋기 시작했다. 학년이 올라간 흥분도 가라앉고 이제는 이 학교의 오랜 전통인 영어 고전소설 세권 독파 작업이 힘차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각종 신문이나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소문은 너무나 엄청난 것들이었다. 게다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소문도 심상치 않은 것뿐이었다. 각종 선거 유세와 유권자의 한 표를 호소하는 가두방송은 듣는 이로 하여금 알 수 없는 위기감을 느끼게 했다. 영남의 웅도인 이 도시의 각급 고등학교는 이 이파를 해낸 K고교의 대질세라 연일 데모에 나섰다. 송수일이 앞장선 D고교는 한술 더 떠서 도청 앞마당에 퍼질러 앉아 꿈쩍도 않는 연좌 데모를 했다. 학생들이 서로의 어깨와 어깨, 허리와 허리를 워낙 세차게 거머쥐고 있어서 뜯어낼 도리가 없었다. 도리 없이 최루탄이 발사되는 수밖에 없었다. 학생들이 구호도 일요일 등교 비난의 차원이 아니었다. 반민주 독재 정권을 결사 반대한다. D고교의 1500명 학생 대여를 선도하고 있는 송수일의 손에는 이와 같은 플래카드가 들려 있었다. 정권 연장을 위한 경찰 조직을 더 이상 자행하지 마라. 이 구호는 야당성이 어디보다 강한 이 도시의 그 어떤 골수야당 정치인도 지어내기 어려운 정치적 외침이었다. 비여고생들이다. 중앙통 거리를 걸어가던 행인 중 한 사람이 소리 질렀다. 비여고. 이 지역 최고 최장의 전통을 자랑하는 여학교이고 이 지역을 움직이는 이들의 대부분이 이 학교 출신의 어머니, 누나, 여동생, 딸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서쪽 반월 땅 쪽에서 검은 제복을 단정하게 입은 여고생들이 날씬한 몸매에 블론드 머리를 한 여학생의 선창에 따라 구호를 외치며 구름처럼 내려오고 있었다. 차량의 통행이 일체 차단되었다. 선두의 여학생은 그 미모만으로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만했다. 부정선거인 곳에 민주주의 있을 수 없다. 이곳 사람들은 연일 들었던 남학생들의 정치구호보다도 여고생들이 그것이 훨씬 절실하게 듣는 이의 귀를 솔깃하게 한다고 생각했다. 시민들은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일찍이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여고생들의 부정선거 저지 데모를 정신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들은 무슨 행진을 하듯이 질서정연했고 박자를 맞추어 걸었다. 정치구호가 곧바로 음악이었다. 대열의 전후 좌우를 누비며 구호를 선창하는 안영란의 출중한 외모에 학생들이나 행인들이나 넋이 나갔다. 당국의 무슨 지시가 있었던지 경찰들도 이들 여학생들의 데모 행렬을 적극 저지하지 않았다. 지난달 28일 K고교 시위를 과잉 저지하여
이곳 D일보의 격렬한 비난을 받은 바 있었다. B여고의 행렬을 취재하는 신문 기자들과 카메라맨들의 바쁜 모습도 시민들의 시선을 끌었다. 그러나 B여고의 데모 행렬은 도청 쪽으로 회전할 수 없었다. 경찰 기동대가 그 입구를 차단하고 있었다. 데모 행렬을 저지하지 않는 대신 선거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도청 건물의 진입을 저지하고 있었다. 여고생들은 물러나지 않고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들은 계속 구호를 외쳐댔다. 폭력으로 저항하는 남고생들에 비해 한결 저지하기가 수월했다. 저지에 나선 경찰들 중에는 여고생들을 귀엽다는 듯이 싱글거리며 내려다보는 축들도 있었다. 시여고생이다. 어느 행인이 외쳤다. 이 도시 사람들이 흔히들 양키시장이라고 부르는 시장이 있는 남쪽에서 한 무리의 여고생들이 플래카드를 펄럭이며 구름처럼 몰려오고 있었다. 핏기 없는 얼굴에 가녀린 몸매의 여학생이 선도하고 있었다. 가냘픈 몸매였지만 그녀가 토해내는 구호는 날카롭고도 부드러웠다. 학생들은 주의 흔들림 없이 그녀의 구호를 복장하였다. 박영이었다. B여고와 C여고는 중앙동 내거리에서 만난 것이다. 안영란이 달려가 박영희의 손을 잡아 환영했다. 그녀들은 사전 약속이라도 있은 듯 했다. 그녀들은 1시간 이상 연좌 데모를 하다가 해산했다. 이 도시의 시민들은 그날 오후 괜히 싱글거렸다. 이곳 양대 명문 여고생들이 사이좋게 부정선거 저지 데모를 하기 위해 신의 나들이를 한 것이다. 그것은 시커먼 남학생들이 경찰들과 난투극을 벌이며 치른 데모에 못지않은 충격을 시민들의 가슴에 심어주었다. 이튿날은 한일홍의 L고교, 다음날은 정영숙의 E여고, 다음날은 송찬이의 P여고 등등. 이제 이 도시는 고교생들의 데모가 없는 날이 없었다. 이 도시에는 대학생들은 존재하지 않는 듯 했다. 그러나 집권당은 이 고등학생들의 데모가 가지는 중요성을 무시했다. 그것을 심각하게 다룰 만한 역량이 당내에 축적되지 않았다. 드디어 3.15 부정선거는 자행되었다. 그것은 완전히 부정선거였다. 경찰력에 의한 교묘한 조작선거였다. 부정선거에 대한 여론이 전국적으로 비등했다. 부정선거 다시 하라는 데모가 전국적으로 끊일 날이 없었다. 드디어 4월 초 16세 소년 김주열 군의 시체가 양눈에 체류탄이 박힌 채 마산 앞바다에 떠올랐다. 그러나 독재 정권은 상황의 위기감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만한 능력도 없었다. 4월 18일 국회 앞에서 부정선거 규탄 시위를 하던 고려대학교 학생들은 반공 청년단이란 이름의 정치 깡패들의 기습을 받아 중상자가 속출하였다. 쇠파이프와 몽둥이로 세차게 얻어맞은 대학생들은 어두운 길거리 여기저기에 쓰레기 더미처럼 널려 있었다. 호남의 웅도 광주에서는 민주주의 장성행진이 감행되었다. 청주, 대전, 인천, 광주 등지에서는 고교생들의 데모가 벌떼처럼 일어났다. 김주열 군의 처참한 모습을 본 학생들은 이성을 잃었다. 동아리적인 인식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그들의 영혼이 쓰라린 상처를 받은 것이다. 3월 15일부터 4월 18일까지 이 도시에서 야기된 고교생의 데모는 단 하루도 없는 날이 없었다. K고교 6회, D고교 5회, B여고 5회, C여고 5회, E여고 4회, P여고 3회, H여고 1회 등등. 세상은 왠지 불길한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드디어 4월 19일의 아침은 밝았다. 4. 젊은 폭발. 영남의 용도인 이 거대한 분지 도시에는 봄 기운이 완연했다. 겨울은 그 시린 꼬리를 완전히 감춘 것이다. 쓸쓸하고 차가운 그것의 꼬리는 또 1년을 기약하면서 자체를 사려버렸다. 4월 19일의 새벽은 이 분지 도시에도 서서히 찾아들었다. 날이 새고 있음을 의식했으나 영주는 얼른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 세울 수가 없었다. 철구와 해근과 연을 같이 뒹굴며 밤을 새웠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지난밤 늦게 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내처 밤을 같이 새울까도 생각했으나 괜스레 비장한 마음이 들어 집에 가서 잠을 자기로 했다. 그들은 오늘 꽤나 조직적이고 이례적인 행동을 하기로 합의하였고 준비를 했던 것이다.
왠지 비감한 마음이 들었다. 영주는 잠결에 아버지가 출근하는 것을 어렴풋이 알아차렸다. 그는 자전거를 끌고 마당을 걸어 나갔다. 자전거 체인 감기는 소리가 자르르 났다. 영주는 잠결 속에 빠져 있었으면서도 어쩌면 오늘 인파의 와중에서 아버지와 우연하게 부딪히게 될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는 설핏 눈을 떠보았다. 여닫이 문에는 짙은 어둠이 꿈쩍 않고 박혀 있었다. 아직 새벽은 멀었나 보다. 영주는 깜빡 잠결 속으로 떨어졌다. 그는 잠결에서 오해수 여인을 만났다. 그녀의 손톱 빠진 손가락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 비극적인 모습과는 달리 그녀는 대리석처럼 반들거리는 알몸과 고무처럼 탄력 있는 몸매를 하고 있었다. 두어 달 전 우연하게 본 여체의 신비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다. 그림이나 사진으로만 봐오던 것을 실제로 본 것이다. 그것은 사실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여자의 알몸은 그렇게도 요철이 심하다는 사실이 인식되었다. 사정없이 부풀어 오른 두 개의 전무덤과 적당히 지켜오른 채로 탄력있게 옆으로 퍼져나간 두 개의 엉덩이는 실로 영준의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다. 영준은 새벽 꿈결에 오해수 여인의 알몸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김연길 경위의 경우와 같이 어쩌면 오늘 북새통 속에서 그녀를 다시 만날 것 같은 예감에 빠지는 것이었다. 사실 오여인의 알몸은 젊은 여자의 그것으로서 무슨 두드러진 특징이 없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영준의 눈에는 그야말로 대단하고 특징적인 것으로 비쳤던 것이다. 젊은 여인의 살아있는 욕심은 사진이나 각종 영상물이 그것과는 사뭇 다르다고 할 수밖에 없다. 자기네 집으로 물을 길러오던 오여인의 화사한 모습이 아울러 눈앞에 어른거리기도 했다. 그 여인은 어디로 갔을까? 그 대리석 피부는 여전하겠지? 철구의 말대로 도청 건너편 주점거리에서 여전히 다방 레지 노릇을 하고 있을까? 그 폐병쟁이 기둥사방과는 헤어졌을까? 별 생각이 다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여닫이 문 틀에 박혀있던 어둠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 안방에서 어머니의 신음소리가 들렸다. 영주는 후다닥 자리에서 일어섰다. 뭔가 심상치 않은 낌새였다. 마당에는 벌써 여명이 찾아와 있었다. 영주는 마당을 가로질러 안방으로 올라갔다. 영철이와 영구는 윗목에 잠들어 있었다. 어머니는 새우처럼 허리를 꼬부리고 누워 통증을 호소했다. 어머니, 배가 아프십니까? 그래. 아버지한테 전화로 연락을 드려라. 전화는 저쪽 사거리 약방에 있을 낀데 전화할 데가 없거든. 전화할 데가 없으면 경찰서까지 뛰어갔다 올까요? 놔두라. 오늘 되게 바쁘다고 하셨다. 오늘 온종일 외근이시라 어디 계시는지도 모를 끼다. 저기 너가 이모네 집에 가서 좀 오락해라. 조그만 여자가 그런 꼴로 누워있으니 풍신이 빈약하기 짝이 없었다. 영주는 어머니의 머리맡으로 몸을 내리다가 요위에 깔려있는 기이한 깔개를 보았다. 그것은 분명히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뒤란에 뒹굴고 있었던 흰 비닐부대였다. 영준이가 알기로 그것은 가루 우유를 담는 비닐로 된 부대였다. 나어린 영준이었으나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재빨리 거리로 뛰쳐나왔다. 지저분한 골목은 허스름하게 어둠이 벗겨지고 있었다. 전쟁이 끝난 지 6, 7년밖에 되지 않은 이 땅은 여전히 집다운 집은 없었고 전부가 판잣집이었다. 그래도 점령하에 들어가지 않았던 이 분지 도시였지만 갑자기 들이닥친 피난민들로 말미암아 천지가 판잣집이 되었다. 도시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판잣집이었다. 판잣촌의 골목길을 뛰었다. 종합운동장으로 빠지는 도로와 기차역의 역사디를 돌아 방천으로 빠지는 도로가 만나는 사거리에 약방이 있었다. 철조망 너머 역 구내에서는 철마들이 김을 내뿜으며 기적소리를 발했다. 새벽은 그곳에 제일 먼저 찾아왔고 철마들이 기적소리뿐만 아니라 인기척 소리도 부산하게 들려왔다. 영주는 닫혀있는 약방문을 두들겼다. 아무런 대꾸도 없었다. 새벽길에 일터로 나가는 사람들을 실은 버스들이 멎었다가는 떠나가곤 했다. 이 사거리에는 영준이 학교로 등하교할 때 가끔 이용하는 정류장이 있었다.
그러나 버스를 이용해서 등하교를 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대부분은 걸어서 다녔다. 영주는 닫혀있는 약방의 전화를 좀 이용해 보려는 마음을 취소했다. 전화 있는 집을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던 시절이었다. 전화 설치를 신청해 놓고 2, 3년 기다리는 것은 다반사였고 10년을 기다리는 경우까지 있었다. 전화는 여태껏 문명의 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진 자들이 당당한 재산 목록이었다. 사회는 여태껏 물질화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은 문명사적인 관점에서 후진사회의 차원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으나 어떤 낭만성과 순수성, 비물질성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도 있었다. 영주는 약방의 전화기 사용을 포기하고 종합운동장 쪽으로 뛰었다. 대소공장의 굴뚝들이 대바트의 죽순처럼 하늘을 뒤덮고 있는 구역의 한 기퉁이에 허점내 여인네 모자는 살고 있었다. 거창한 굴뚝들이 입립해 있었으나 무슨 기계공장이나 화학공장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하나같이 제사공장이나 직조공장이었다. 결국 이들 공장들에다가 판지를 제공하는 가내공업이 곧바로 영준내의 뒷집과 같은 소규모의 작업장인 것이다. 이 분지도시가 영남의 웅도로 굳건한 위치를 고수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5손가락 안에 충분히 들고도 남는 규모와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것도 여기 이 직조공장 지대뿐 때문이다. 허점내 여인은 이 공장지대 변방에 위치한 조그만 바늘 공장에 다니고 있었다. 제사와 직조에 쓰이는 바늘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었다. 엿공장을 하는 집의 문간방에 모자는 새들어 살고 있었다. 공장지대의 아침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영조는 골목길을 달렸다. 여기저기서 공장문을 여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골목 여기저기에 세워진 차량들을 시동을 걸어놓은 채 엔진 상태를 점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엿공장 집의 대문은 열려 있었고 깊고 넓은 마당에서는 직공들이 칫솔 따위를 물고 어슬렁거렸다. 성녀라, 문간방에서는 아무런 대꾸도 없었다. 이모, 역시 대답이 없었다. 새벽 일찍이 나가던데 아들은 운전하러 가고 어머니는 공장 가고 마당에서 커다란 나무 상자를 재고 있던 젊은이가 알려주었다. 난감한 생각이 들었다. 이모네가 이렇게 일찍 일터로 갔으리라고는 생각해보지 못했다. 영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모가 다니는 바늘 공장을 물론 알지 못한다. 그렇다고 그냥 돌아갈 수가 없었다. 갑자기 어머니가 해산이라도 하는 날에는 참으로 낭패스럽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전 시내 고등학생들이 대학생들과 연계해서 부정선거 규탄 데모를 하기로 은밀히 약속되어 있었고 그것을 위해 최근 며칠간 불철주야 준비해왔던 것이다. 각 학교 대표들이 일단 만났다가 헤어지기로 한 시간이 아침 8시였다. 영주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시간에 되어서 집합 장소로 가야만 했다. 그렇다고 아버지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 이 마당에 이모에게까지 기회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영주는 시간을 어림했다. 대략 1시간 30분 정도가 남아있는 듯 했다. 그는 이모를 찾아가기로 했다. 여기 아주머니 다니시는 공장 어디에 있는지 아는겨? 글쎄다. 무슨 바늘 공장이라 하던데. 한 청년이 고개를 가우뚱거렸다. 나이가 좀 어려 보이는 청년이 끼어들었다. 네가 누구? 그 아주머니하고 뭐대노? 우리 이모입니다. 이모라. 그런 조카 있다 안 카던데. 그라마 우리 조카가 어떻고 어떻다고 괜히 떠벌리겠습니까 예. 그렇지 참. 시내에 무슨 언니네 집이 있다 하는 소리는 들었지만서도 나는 여러 번 들었다. 그것도 아주머니가 아니고 성렬이한테서. 야가 성렬이 이중사촌인데 공부를 기막히게 잘한다 카더라. 그래 네가 바로 가야제. 내가 성렬이하고 이중사촌인 것은 사실이지만 공부를 기막히게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 알았다마. 아주머니 나가시는 공장은 말이다. 저기와 제일 멋지겠지. 그 공장 굴뚝뒤로 난 길을 한참 따라가다 보마 오른쪽으로 도랑이 있는데 그 도랑가에 있는 나무 판대기로 지은 헛강 같은 게 있을 끼다. 그기다. 찾기 쉽다. 어서 가봐라. 네 감사합니다. 영주는 저를 꾸벅하고는 정신없이 골목을 뛰었다. 날이 밝고 꽤 시간이 흘렀으나 막상 햇살은 들지 않았다. 구름이 거칠 것 같더니 그것은 더욱 짙게 엉겼다. 공장지대는 그래서 우중충하게 짝이 없었다. 흐린 하늘 아래
을씨년스럽게 솟아있는 제일무직의 높은 굴뚝을 향해 힘껏 뛰었다. 숨이 가빠왔다. 그러나 영주는 참았다. 이윽고 굴뚝을 지났다. 습기 차고 지저분한 동네가 펼쳐져 있었다. 끝없이 늘어선 개딱지 같은 판잣집들이 남부판때기 벽면에는 정 부통령 선거 때 붙여졌던 선거 포스터가 그대로 붙어 있었다. 저 부정의 원흉들을 차단해야 하는 것이다. 차단해야 하는 것이다. 왜? 그들은 국민의 자유와 참정권의 신성함을 빼앗기 위해 못된 짓을 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꽃을 짓밟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무리 가난하게 살더라도 떳떳한 인간이고 싶다. 인간으로서의 자존과 권익을 지키고 싶다. 영조는 시간에 쫓겨 정신없이 내달리면서도 계속 혼자 속으로 다짐했다.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정치를 잘하라고, 좋은 정치를 펴서 더 잘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요구일 수 있는데도 말이다. 그렇게 헐벗고 굶주리면서도 그것을 정부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 사고방식이 머리에 박혀 있었다. 그것은 역사에 대한 체념의식과 정부에 대한 불신의식이 아울러 작용한 데서 야기되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인간답게 챙길 여유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들은 인간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현장의 어떤 질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수짇구멍에 처박힌 채로 어떤 원리나 원칙 같은 것만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정치의 핵심적 행위는 국민의 투표 행위이고 이 행위는 절대로 침해될 수 없다는 생각을 그들은 막연하게 하고 있었다. 그들은 빵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굶주렸지만 의젓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고픈 배를 움켜잡고서도 빵을 구걸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자존을 요구했고 또 주장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낭만의 세월이었다. 그것은 기분의 시대였고 정신의 세월이었다. 이 변두리 동네는 이상하게도 흐린 먹물에 잠긴 듯 시커멓게 비쳤다. 흐릿한 하늘 탓일까? 우중충한 세월의 기류 탓일까? 확실한 이유는 저 높다란 굴뚝에서 떨어지는 그을음 탓인 듯 했다. 좁은 골목도 다닥다닥 들러붙은 마른 판때기들도 다같이 시커멓게만 비쳤다. 그것이 이 시대의 표정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는 영준이었다.